어디서 살 것인가 8장으로 이어집니다. 위기와 발명이 만든 도시. 미국 역사를 살펴보면 몇 명의 이름난 부자들이 있다. 철도왕 벤더빌트, 석유왕 록펠러, 강철왕 카네기, 자동차왕 포드다. 이들이 부자여서 위대한 것일까? 아니면 위대해서 부자가 된 것일까?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우리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미국인들의 욕망과 투쟁으로 인해 우리 삶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우리가 아는 20층 넘는 고층 건물은 카네기가 개발한 강철에 있었기에 가능했던 건축 디자인이다. 물론 그러한 고층 건물이 가능했던 것은 오티스가 엘리베이터를 발명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엘리베이터가 없었다면 고층을 지어도 걸어 올라가기 힘들어서 사람이 살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이어서 건축가 루이스 설리번이 H형광을 이용해 카슨 피리스코 백화점을 설계하였다. 비로소 강철 구조로 된 고층 건축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후 뉴욕과 시카고는 20층 이상의 건물로 채워진 마천루의 도시로 새롭게 태어났다. 엘리베이터와 강철, 이 둘이 만나면서 우리가 사는 고미라 도시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미국인들은 벤더빌트가 깐 기찻길 위로 기차를 타고 이동하고 밤에는 록펠러가 공급하는 등 위로 램프를 켜고 카네기가 만든 강철로 세운 고층 건물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이 등장한다. 이제 이 전구는 록펠러의 등유 램프를 대체할 것이다. 그러나 에디슨이 교류의 안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기 의자로 사형을 집행하는 시범을 보였는데 이는 오히려 전기 자체가 위험하다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전기 사업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 전기 시대가 막을 내릴 것 같았던 순간 모건이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 다름 아닌 수력 발전이다. 이제 수력 발전소와 교류 전기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제 록펠러의 등유 산업은 정말 위기에 봉착했다. 하지만 록펠러는 등유 산업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 등유보다 더 정제된 휘발유를 개발했다. 이 개발로 휘발유를 이용한 내연기관 사업이 예상치 않게 생겨나게 되었다. 이제 록펠러의 기름은 램프에 불을 켜는 정도가 아니라 기계를 움직이는 동력원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사업가가 헨리 포드다. 이제 미국 국민은 포드가 만든 자동차에 록펠러가 만든 휘발유를 넣어 달리고 카네기가 만든 강철로 지은 고층 건물에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 후 저녁에는 모건이 만든 발전소 전기를 이용해 에디슨이 만든 전구를 켜고 지내는 세상에 살게 되었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위기와 발명이 만든 도시를 설명하기 위한 서론이었고요.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랭크 게레라는 건축가가 있다. 그는 종이를 구긴 것 같이 생긴 이상한 모양의 건축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표작으로는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다. 이 미술관은 낙후된 도시 빌바오를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문화 도시로 탈바꿈시켜 놓았다. 그가 건축물을 디자인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 카티아는 전투기를 디자인할 때 쓰는 소프트웨어다. 디자인이 끝나면 자동차를 만들듯이 강철 프레임을 만들고 차체를 만들듯이 철판을 프레임에 부착하여 곡면을 완성한다. 디트로이트 자동차 회사의 기술 지원이 없었다면 게리의 건축은 아직도 종이 모형에 불과했을 것이다. 10년 전쯤 한 선배 건축가가 비정형 건축물을 만들려고 했을 때 국내에서는 조선업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제작 지원을 요청했지만 낮은 제작 비용과 기술 유출을 꺼려해 거절당했다고 한다. 건축의 기본은 방수, 그리고 선박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방수다. 그러니 비정형 건축물은 배를 뒤집어 놓는 듯이 만들면 간단히 완성된다. 국내 조선업계의 불황이 시작되면서 울산, 거제 같은 도시들이 활력을 잃고 있다. 이들의 기술력으로 배만 만들지 말고 건축 같은 종합산업 분야에 접목시킨다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1990년대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이 잘 나갔다면 아마 게리에게 기술 협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조선업계의 불황이 우리나라 다른 분야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는 또한 조선업 관련 일자리가 살 길이기도 하다. 사실 저는 이런 대목을 읽으면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정말 멋있어 유현준. 그렇다면 도시와 건축의 진화에 영향을 끼쳤던 또 다른 요소는 없을까?
생명체는 과거의 흔적을 DNA 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사람이 사는 집 역시 진화하지만 과거의 흔적을 내포하고 있다. 구석기 시대 수렵 채집을 하면서 동굴에 살던 호모사피엔스는 지금 수십 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런데 고층 아파트 디자인에도 동굴 주거의 DNA가 숨겨져 있다. 먼저 동굴 주거 안에는 이미 인간 주거 조건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변 동물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줄 동굴벽이 둘러쳐 있다. 입구는 하나만 있어서 보안상 유리하다. 불을 가운데 두어 보온하였고 음식을 익혀 먹었다. 사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불을 쳐다보며 쉴 수 있었고 벽화를 그려서 주거 공간을 장식했다. 인류는 동굴을 나온 후 집을 지어야 했다. 우선 비를 피하기 위해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지붕을 만들었고 주변의 공격을 피할 수 있게 벽을 둘러 집을 지었다. 보안을 더 강화하기 위해 담장을 만들어 이중으로 방화벽을 세웠다. 동굴 입구가 하나이듯이 집의 정문과 현관문도 하나씩이다. 보온을 위한 모닥불은 벽난로가 되고 훗날 보일러가 되었다. 모닥불은 한편으로는 가스불이 되어 음식을 하는 데 쓰이고 또 다르게 진화해서 TV 속의 영상이 되었다. 과거 수렵 채집 시대의 사냥꾼이 목숨을 건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멍 때리고 춤추는 모닥불을 보며 마음의 평정을 찾았던 것처럼 현대에는 직장에서 돌아와 멍 때리며 TV를 보며 쉰다. 고대 동굴 주거의 모닥불은 TV, 가스레인지, 보일러, 형광등으로 분화되고 진화되었다. 이렇게 2만 년 전 인간의 주거와 현대인의 주거는 근본적으로 같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인간의 주거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인공화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의 건축을 이러한 진화의 방향으로 이끌었을까?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후변화다. 인류 문화의 발상지들은 공통적으로 건조 기후대에 위치해 있다. 문명 발달에는 도시 형성이 필수적인데 인구가 밀집한 도시가 형성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전염병이다. 그런데 비가 적게 오는 건조 기후대는 전염병의 전파가 적은 장점이 있다. 그리고 도시가 형성되는데 필요한 또 하나의 조건은 물이다. 사람이 마시거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이 없다면 도시가 형성되기 어렵다.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와야 하는데 비가 오면 습해져서 전염병이 쉽게 돌아 도시가 형성되기 어렵다. 건조하지만 물은 풍부한 지역, 바로 수메르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들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징 때문에 두 문명권 모두 사람이 모여 살아도 전염병이 잘 돌지 않고 필요한 물은 강이 공급해주는 곳이라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농경 문화는 가로로 긴 유라시아 대륙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지역의 기후에 따라 다른 형태의 건축물로 진화하게 된다. 수천 년이 흘러 극동아시아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한옥이라는 주거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는 몬순 기후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최대한 가볍게 지을 필요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무거운 돌보다는 가벼운 나무를 주자재로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나무는 물에 젖으면 썩는다. 우리 전통 건축의 디자인은 나무를 물에 젖지 않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우선 나무 기둥은 하부가 물에 잠겨서 썩지 않게 주춧돌 위에 세웠다. 땅이 습하니 마루는 땅에서 들린 높이에 만들었다. 또한 나무 기둥이 비에 젖어서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석가래를 길게 뽑아서 처마를 만들었다. 지붕의 코너 부분의 처마는 대각선상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처마보다 더 길어진다. 그런데 처마의 길이가 길다 보니 그림자가 더 깊게 드리워져 나무 기둥이 물에 젖으면 그늘에서 마르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처마를 들어 올리는 디자인을 해야 했다. 처마의 끝이 올라간 것은 코너의 나무 기둥에 햇볕이 더 들게 하기 위한 디자인이다. 이렇게 도시와 건축의 진화는 주어진 기후 속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환경의 변화는 삶의 형식을 바꾼다. 바뀐 경제 정치 구조는 새로운 건축과 도시를 만든다. 새롭게 만들어진 건축 환경과 도시 환경은 다시 사람을 바꾼다. 바뀐 사람은 다시 정치 시스템을 바꾸고 사회 조직을 바꾼다. 이는 다시 건축과 도시와 주변 자연 환경을 바뀐다. 전체적으로 그 규모와 속도는 점차 빨라진다. 2만 년 전 동굴에서 수십 명이 모여 살던 인간이
지금은 수천만 명이 사는 도시를 만들고 지구의 반대편까지 하루도 안 되어 갈 수 있는 시간 거리의 공간으로 지구를 바뀌었다. 기후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이 시대에 진화의 수레바퀴는 우리를 어떤 사회와 건축과 도시로 이끌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발명이 나오고 그것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변화무쌍한 부분이 바로 창문이다. 여기서는 유리창 이야기를 해보자. 고대부터 유리는 투명하고 빛나는 물질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기원전 1500년 무렵에 만들어진 유리는 주로 화려한 색상의 유리구슬 형태다. 그리고 이때 유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투명한 유리가 아니고 불투명하고 색상이 있는 것으로 오히려 타일에 가까운 느낌이다. 유리는 불순물이 들어가면 색상을 띈다. 그리고 중세 시대의 기술력으로는 투명한 판유리를 만들 수 없었고 다양한 색상의 작은 유리 조각들을 밀랍으로 연결해 유리창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발전했다. 이때 유리에 그림을 그려 화려하게 채색하였는데 성경책 속 일화가 그려진 스테인드 글라스는 일종의 컬러 시청각 자료를 제공해주는 도구였다. 건축물에서 실내 공간에 빛을 들이는 기능은 창문이 한다. 동양에서는 일찍이 종이가 발명되어 유리가 없던 시절에도 종이를 이용해 창문을 만들었다. 창호지 창문은 문을 닫은 상태에서는 바깥 경치를 볼 수 없지만 종이를 통해 빛은 투과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덕분에 추운 날씨에 문을 닫고 있어도 햇빛이 방에 들어오게 하여 밝은 실내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 창호지 창은 혁신적인 발명품이었다. 창문에 유리가 본격적으로 대량 도입된 것은 근대 산업혁명 이후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물건이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도시로 모여들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도시에 거주하였고 공산품은 대량 생산되었다. 공장에서 양산된 물건들은 팔려야 했다. 그래서 생겨난 건축 장치가 쇼윈도다. 유리는 지난 5천년 넘게 계속해서 진화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밖에선 안 보이고 안에서만 밖에 보이는 유리, 반사가 전혀 없어서 완전히 투명한 상태가 되어 유리 자체가 보이지 않는 유리, 전기를 흘려서 투명한 유리를 일시적으로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유리도 있다. 또한 현재의 3D 프린트 기술로는 투명한 재료까지 프린트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처럼 공장에서 제작한 판유리를 창틀에 끼우는 대신 3D 프린터로 직접 프린트한 투명한 유리창을 건축에 사용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술보다 더 기대되는 것은 태양광 발전을 하는 투명한 유리창이다. 조만간 효율성이 향상되면 우리의 모든 유리창이 전기를 발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고 때로는 영상을 보여주는 스마트 유리창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오면 더욱 다이내믹하고 풍성한 건축과 도시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책의 출판 연도가 2018년도니까 앞으로 몇 년 안으로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는 세상을 보게 될까요? 이어지는 9장은 서울의 얼굴입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법칙 중에 3차선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 법칙은 차도가 3차선 이하인 경우에는 보행자의 흐름이 이어지지만 4차선보다 넓으면 단절된다는 것이다. 좋은 예가 홍대 앞이다. 홍대 정문 앞의 길은 3차선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캠퍼스에서 홍대 앞 블록으로 넘어간다. 홍대 앞 상권의 길들을 조사해보면 삼거리 포차 앞의 길만 4차선이고 나머지는 다 3차선 이하다. 3차선 이하의 도로가 블록 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3차선 도로는 무단 횡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단 횡단이 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길 건너편을 그냥 건너갈 만큼 가깝게 느낀다는 것을 뜻한다. 교통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보행자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단 횡단이 가능한 폭의 길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이 보행 친화적 도시를 만드는 방법이다. 현재의 광화문 광장은 좌우로 6차선씩 차도가 있어서 사람들이 인도에서 광장으로 잘 건너가지 않는다. 6차선은 건너기 어렵다. 현재의 광화문 광장을 사람들이 편하게 드나들게 만드는 방법은 차선을 좌우 각각 3차선으로 줄이는 것이다. 필요한 곳에 차선을 줄여서 블록 간 소통을 좋게 만드는 것 외에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의미 있는 건축물 보존을 통해 도시의 역사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여행을 갈 때 신도시로 가지 않는다. 대신 비싼 비행기를 타고 1000년이 넘은 유럽의 고도를 찾아간다. 고색 창연한 건축물을 보면서 그것을 만든 1000년의 역사와 교감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 비해 서울은 600년 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치고는 너무 어려 보인다.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 당연히 오래된 것들은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나이를 먹으면 적어도 얼굴에 주름이라는 것은 남겨두어야 한다. 지금 40년 된 건물 중에 좋은 건물들을 남겨놓으면 100년 후에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남대문 같은 문화재가 될 수 있다. 지금같이 눈앞의 개발 이익 때문에 모두 부수고 새로 지으면 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 문화재는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건축물을 보존하고 남겨야 하는가? 태릉 선수촌을 철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유는 옆에 있는 태릉과 강릉을 좀 더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태릉 선수촌은 근대 한국 사회에서나 가능했던 특수한 역사적 건축 유산이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근대사에 대해 비판적이다. 독재가 타도의 대상이듯이 근대사의 건축물 또한 철거의 대상으로만 보는 듯하다. 하지만 건축물은 독재와 다르다. 우리가 수십 년 된 의미 있는 건축물을 계속 부수기만 한다면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는 건축적으로 공백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렇다고 건축에서 보존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조선 총독부가 경복궁을 가리고 있을 때 조선 총독부 건물은 없어지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도시를 만드는 것은 때로는 지워야 하고 때로는 보존해야 하는 어려운 의사결정의 과정이다. 마치 제대로 된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중한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뉴욕에 가면 첼시 마켓이라는 명소가 있다. 이 건물은 원래 과자 공장이었는데 벽돌과 돌로 지어져서 수백 년은 갈듯했다. 그러던 이 과자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고 건물은 버려졌다. 빈 건물은 슬럼이 되었고 뉴욕시로는 골칫거리였다. 그러다가 어느 건축가가 이곳을 바꾸겠다는 꿈을 가지고 버려진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그 안에 와인 가게를 냈다. 이후 빈 공장에 가게가 한두 개씩 들어서면서 공장은 쇼핑몰이 되었고 사람이 모이면서 주변의 동네가 바뀌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리적 조건만 살펴보자. 소호나 첼시 같은 곳들은 모두 공장지대였다. 공장 건물은 기계가 들어가야 해서 기둥 간격이 넓고 천장고가 높다. 따라서 리모델링 했었을 때 공간을 나눈 벽이 없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쉽다. 새로운 입주자는 적은 인테리어 비용으로도 필요한 용도에 맞게 변경해 쓸 수 있는 것이다. 건물을 오랫동안 쓰고 싶다면 기둥식 구조로 지어야 한다. 그게 친환경 건축이다. 최근 소호처럼 오래된 건축물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면서 동네가 재생되는 곳은 성수동이다. 이유는 그곳이 접근성이 좋은 동시에 서울에서 공장 건물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도시 재생에서 가장 암적인 존재는 다세대 주택이다. 그런데 최근에 필자의 이런 우려가 해소된 경우를 보았다. 신사동 가로수길의 어느 빵집은 과거 다세대 주택이었던 건물의 외관은 그대로 두고 내부의 벽식 구조를 모두 구조 보강을 통해 기둥식 구조로 바꾸었다. 오래된 벽돌 인면은 그대로 두어서 역사가 가득 담긴 건물로 재탄생되었다. 마치 미국 미디어 기업 허스트 커뮤니케이션의 본사 빌딩 허스트 타워가 생각나네요. 워낙에 뉴욕이 도시 재생 측면에서 좋은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서울은 이것저것 뉴욕을 벤치마킹하는 곳이 많다. 하이라인을 본떠 서울로 7017을 만들었고 2016년에는 삼성역 무역센터 지역에 광고 규제를 풀어서 서울의 타임스 스퀘어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고 진행 중이다. 전통적으로 도시의 외부 공간은 유리나 콘크리트 같은 건축 재료가 만들어낸다면 타임스 스퀘어는 스크린 속 이미지 정보로 벽체가 도배되어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시공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타임스 스퀘어에 가면 사방으로 네온 사인 광고에 둘러싸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 안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계획하는 삼성역의 타임스 스퀘어는 어떨까? 이건 미리 알고 넘어가자. 광고 미디어로 만들어진 타임스 스퀘어 같은 도시 공간은 이미 오래된 미래상이다. 21세기의 세계적 도시가 되려면
1982년에 만든 영화에 등장하는 미래상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해외의 성공 사례를 보고 배워서 실현해 보는 것은 좋은 자세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세계 첫 시도를 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따라만 한다는 점이다. 2014년 서울시장은 뉴욕의 하이라인 고가 공원을 방문한 후 서울로 7017을 추진하였고 2016년에는 똑같이 뉴욕의 로라인 지하공원을 방문한 뒤 을지로와 세종로의 지하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밀도가 높아진 도시 속의 건축은 주변 상황과의 디자인적 조율이 쉽지 않다. 남은 땅도 별로 없다. 이러한 제약은 냉장고에 남은 식재료를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해야 하는 냉장고를 부탁해 요리사가 접한 문제와 비슷하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코스 요리가 나오는 화려한 아이언 셰프보다 제약을 유머와 창조성으로 극복하는 냉장고를 부탁해가 더 재미나다. 마찬가지로 작금의 건축적 제약은 더 재미나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고 싶다. 제약은 획일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우리 도시의 얼굴을 더 매력적으로 바꿀 이 시대 건축가들의 기발한 건축 요리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10장 우리 도시가 더 좋아지려면 도시는 유기체에 비유된다. 따라서 궁합이 안 맞는 요소들이 만나면 문제를 일으키고 잘 만나면 상승 효과를 얻게 되어 전체 도시의 활력을 불러일으킨다. 대표적인 예가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고급 상권의 대명사인 오븐가의 만남이다. 오븐가는 센트럴 파크의 동측면에 위치하고 있다. 공원과 접합면에는 세계적인 미술관인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고 그 길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고급 상권 가로가 된다. 서울에도 이와 비슷한 두 개의 요소가 있다. 센트럴 파크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서울숲과 과거 대한민국 대표 상권이었던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다. 서울숲은 자연은 있지만 도로에 둘러싸여 있어서 접근하기가 어렵고 로데오 거리는 상권은 있으나 자연이 없어서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다. 만약에 둘을 연결하는 보행자 다리를 만든다면 이 둘은 서울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이다. 서울에는 철교를 비롯해서 23개의 한강 다리가 있지만 이 중에서 보행자가 편하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보행자 전용 다리는 전무하다. 이때 강북의 서울숲과 강남의 로데오 거리를 연결하는 보행자 다리가 건설된다면 양쪽에 다 좋은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런던시도 구도심에 있는 성바울 성당과 새로운 문화지구로 떠오르는 테이트 모던 미술관을 연결하는 보행자 다리를 건설했다. 사실 서울숲 보행자 전용 다리 계획안은 과거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계획안 중에 있었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백지화되었다. 시장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되는 도시 정책을 보고 싶다.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는 과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업지구였다. 그러나 지금은 가로수길이나 경리단길의 첫 번째 자리를 내준 지 오래다. 로데오 거리에 없는 것은 자연 녹지 공원이다. 몇 년 전 지하철 분당선 로데오역이 개통했는데도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로데오 거리가 부활하려면 로데오 지구 내에 있는 도산공원과 연결되는 것이 더 적은 예산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도산공원은 정문을 제하고는 모두 담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공간이다. 그냥 담이 아니라 로데오 상업지구 쪽을 향해서는 땅의 경사 때문에 축대가 쌓여 있고 그 위에 담이 둘러져 있으며 담장 옆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위치해 있다. 공원으로의 접근이 겹겹이 막힌 것이다. 필자는 도산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축대와 담을 없애고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까지 공원을 확장해서 완만한 경사 대지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현재 담장과 축대로 막힌 공원이 주변 도시 조직과 접하게 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도심 속 어디든 크고 작은 공원이 있다면 축대, 담장, 차선폭을 최대한 줄이고 입구를 만들어서 주변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럴 때 도시가 살아난다. 그리고 담장 문제 외에도 도산공원은 우리나라 도심 속 공원의 또 다른 문제를 보여준다. 서울의 항공사진을 보면 공원이 여기저기 보인다. 문제는 서울의 공원들은 블록의 안쪽에 위치했다는 점이다. 숨바꼭질 하듯 숨어있는 서울의 공원은 시민의 생활과 도시 경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주요 간선도로인 브로드웨이 선상에 접해 있는 뉴욕의 공원들과는 상반되는 공간 구조다. 만약에 도산공원이 도산대로 선상에 접해 있다면 대로를 이동하는 수많은 시민에게 시각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걷다가 잠깐 들러서 쉬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대로변은 접근성이 좋아 공원으로 남겨지지 않고 대개 개발된다. 반면 블록의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급한 경사지여서 공원으로 남겨진 경우가 많다. 비유하자면 고속도로 휴게소는 보통 도로에 접해 있는데 지금 우리의 공원은 마치 휴게소가 고속도로에서 출구로 나가서 한참 들어가야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원 면적을 늘리면 좋겠지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공원은 적절히 배치하여 쓰임새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블록 안쪽에 숨겨놓기보다는 유동 인구가 많은 대로변에 배치해야 한다. 공원에 이어 마을 도서관 이야기를 해보죠.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도서관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장소의 양으로 매겼다. 그러다 보니 도서관은 점점 대형화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검색으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고 정주하는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관은 아직도 대형 도서관을 만드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런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낙후된 도서관이 있다면 그것을 증축하지 말고 아예 대지의 용도를 바꾸어서 비싼 값의 토지를 매각했으면 한다. 그리고 그 돈으로 도심 속에 접근성이 좋으나 낙후된 곳에 저렴한 땅을 곳곳에 사서 작은 도서관을 여러 개 지었으면 좋겠다. 5,000평짜리 도서관 5개보다는 500평짜리 도서관 50개가 더 좋다. 우리 주변에 작은 도서관들이 많아지면 걸어서 쉽게 도서관에 자주 가게 되고 그곳은 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저는 안성에 사는데요. 안성만 하더라도 작은 면 단위마다 도서관이 있어요. 별로 크지 않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도서관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강남을 꿈꾸는 개발.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개발 정책은 강남의 성공 공식을 따라한다. 자연 녹지를 택지로 개발해서 땅 장사로 돈을 벌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사람을 이주시킨다. 우리는 이 방식으로 강남의 성공 신화를 얻었다. 그러나 신도시가 똑같은 강남 방식으로 양산되면 지역별로 줄 세우기가 될 뿐이다. 후발주자일수록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지금처럼 정치가들과 부동산 업자들이 강남만 따라하게 두지 말고 재능 있는 건축가들을 제대로 고용해서 지역성이 드러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진주는 진주다운 도시가 되고 속초는 속초다운 도시가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앞선 지역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개발,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고 지역균형 개발이다. 강남의 건축적 문제는 점점 더 폐쇄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이다. 강남은 그곳에 살지 않는 사람도 공짜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맨하튼에 집이 없는 뉴저지 사람도 뉴욕의 공원과 거리를 값싼 핫도그를 먹으면서 즐길 수 있다. 금요일 저녁에는 현대미술관에 무료 입장도 할 수 있고 광장의 벼룩시장은 누구나가 이용한다. 그들은 뉴욕을 자신의 도시라고 생각한다. 강남의 거리는 돈 없이도 갈 곳이 많아져야 하며 자동차 중심 거리보다는 보행 친화적인 거리가 관통해서 옆 동네에서도 편하게 올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영화 블랙팬서는 겉으로는 블록버스터 히어로물이지만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많은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도시의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이야기와 사회의 잠재적 위험이 만들어지는 방식 등 현재 미국 사회를 비판하고 자성하는 목소리가 담긴 영화다. 영화 속 주인공은 마지막에 현명한 자는 다리를 놓고 어리석은 자는 벽을 쌓는다라고 말한다.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에 벽을 세우고 있는 트럼프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다.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새롭게 재건축되는 대형 아파트 단지 주변을 가다 보면 단지를 둘러싼 담장이 가장 크게 눈에 띈다. 이러한 벽을 세우고 성을 만드는 것은 소통을 막는 것이고 이는 곧 갈등의 씨앗이 된다. 우리는 우리의 도시를 더욱 소통하게 만들어야 한다. 소통을 늘리고 지역의 개성을 찾아가면서 지역 편차와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우리의 도시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 좋겠다. 11장 포켓몬고와 도시의 미래.
세계사는 보통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지만 어떤 역사학자는 범선이 도입되기 전과 후로 나누기도 한다. 범선이 발명되면서부터 바다라는 광대한 공간이 인류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세계사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건축 역사를 결정적으로 나눈 기점은 무엇일까? 필자는 보일러라고 생각한다. 보일러는 우리 사회를 근대화시킨 주역이다. 우리는 추위를 온돌로 해결했다. 불을 피워서 돌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구들장을 데우는 방식이다. 근대 건축의 거장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최고의 난방 시스템이라고 극찬한 방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온도를 사용하면 2층 건물을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2층짜리 주거 양식이 없었다. 그렇게 수천 년을 지내오다가 근대에 보일러가 도입되면서 큰 변화가 왔다. 파이프를 통해 더운 물을 위층으로 올릴 수 있게 되면서 2층 이상의 집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2층 양옥집은 보일러의 보급과 함께 생겨났다. 그리고 얼마 후 철근 콘크리트와 보일러를 합쳐서 만든 아파트가 나타났다. 고층 아파트가 부동산의 빅뱅을 일으킨 것이다. 건축업자가 고층 건물을 지으면서 공중에다가 없던 부동산 자산을 만든 것이다. 제한된 땅덩어리에 살던 우리에게 부동산은 일부 부유층의 소유였을 뿐이다. 그런데 아파트로 인해 부동산이 늘어났고 직장에서 일해서 아파트를 사면 누구나 부동산을 소유한 지주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보일러에서 시작됐다. 우리는 이처럼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 구조 그리고 보일러에 의해서 그야말로 공중에 불을 창조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단순하게 부동산이 늘어난 것 외에 이런 변화가 가져온 또 다른 장점은 없었을까? 고층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인류 문명에서 도시가 형성되면서 비로소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을 교류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가 구축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비로소 도시에서 신분을 벗어난 생각의 교류가 생겨났다. 과거에는 인구 밀도가 낮다 보니 상거래도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5일장에서 이루어졌다면 근대화가 되면서 매일 서는 시장이 생겼고 지금은 자동차와의 동맹으로 이루어지면서 마트가 생겨나고 교외에 대형 쇼핑몰이 생겨났다. 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자 정부에서는 세금을 걷어서 미술관, 음악당 같은 예술시설도 지어서 공급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두 번째 빅뱅이 일어났는데 바로 인터넷 빅뱅이다. 알다시피 인터넷은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만든 네트워크일 뿐이다. 그저 개별적인 컴퓨터를 연결했을 뿐인데 새로운 인터넷 공간이 만들어졌다. 역사상 처음 보는 형식의 공간이 생겨난 것이다.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차원의 공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굳이 차를 타고 1시간씩 마트에 가서 줄을 서서 계산을 하고 올 필요가 없다. 인터넷 공간을 아는 사람은 인터넷 홈쇼핑 사이트에서 원하는 것을 주문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생활 방식만 바뀐 것이 아니다. 인터넷 사용자는 실제 공간에 있는 도시의 시설물과 장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평행하게 존재하는 또 다른 평행 우주 같은 사이버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살 수 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과 읽을 줄 아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달랐듯이 인터넷 공간은 삶 속에서 완전히 체득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는 분명 공간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이다. 과거 인류사에는 공간은 많은데 인구는 적었다. 초기 인류 역사는 정복을 통해서 공간을 소유하려는 자들의 역사였다. 지금은 75억 인구가 비좁은 공간에 살아야 한다. 지나친 공간 소유는 갈등이고 공멸이다. 미디어 속의 공간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지도 모르겠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의 공간은 아직도 기존의 물리적인 구성이 주는 가치가 있는 동시에 미디어로 만들어진 사이버 공간이 중첩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생물학의 프레임이 물질에서 정보로 변환된 것처럼 미술과 건축에서도 동일한 전이가 일어나고 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 공간에서 보낸다. 그들이 인식하는 세상은 더 이상 물질로 구성된 세상이라기보다는 의식 속에 존재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정보로 만들어진 세상 말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으로 인해 사람들은 엄청난 무한의 공간을 창조해냈다. 게다가 사물 인터넷의 세상이 오면 인간과 사물이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연결되고 더 나아가 사물과 사물끼리 자유롭게 연결될 것이다. 그런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의 세상에서 무엇이 창조될지 예측하기 힘들다. 경영학자 노상규에 의하면 정보 기술의 발전은 월드와이드 웹을 통해서 문서의 연결이 가능한 시대를 열었고 이후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서 사람과 상품의 연결, IoT 기술을 통해서 사물의 연결을 가능하게 했다고 한다. 현 시대는 SNS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10년은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인간과 인터넷이 연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다른 문서, 자료, 상품, 사물과 연결될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인간과 인간이 더 강하게 연결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PC 수준의 컴퓨터만 병렬로 연결해도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생겨나듯이 개개인의 머리는 별 볼 일 없더라도 서로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지도 모른다. 인간의 머리가 병렬로 연결된다면 영화 속 보구 종족처럼 개인의 감정은 중화되고 지능은 극대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우리의 도시와 건축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 구글을 비롯한 대표적 다국적 기업들은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무인 자동차를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기존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시스템에서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 자동차 보유가 줄어드는 것은 자동차 산업에는 위기지만 건축과 도시에는 기회다. 자동차가 줄어든 만큼 현재 도로와 주차장의 70에서 90%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빈 공간이 된다. 사용되지 않는 도로는 녹지 공원이 될 수도 있고 태양광 발전소가 될 수도 있다. 개인 중심의 교통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대중교통 시스템이 점차 줄어든다면 지하 주차장과 지하철이 다니던 터널은 LED 조명으로 식물을 키우는 실내 농장이나 로봇이 작업하는 공장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물류도 대폭 줄고 환경오염과 고속도로도 줄게 된다. 인공지능으로 가까운 미래에 도시는 한 단계 더 진화할 것이다. 요즘 공유 경제가 유행이다. 특히 건축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부족한 공간을 모든 사람이 다 소유할 수 없는 현실 요인의 영향이 크다. 개인의 소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본주의와는 달리 함께 소유한다는 공유의 개념은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말하는 공유 경제는 짧은 시간 단위로 누구나 제품이나 공간을 소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간단히 방정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공유 경제는 사회주의의 IT 기술을 곱하고 그 전체를 자본주의로 나눈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해외에 멋진 별장을 가질 수는 없지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며칠 혹은 몇 주 단위로 원하는 집을 즐길 수 있다. 과거에는 2년 단위로 전셋집을 빌렸다면 지금은 몇 달 단위로 쉐어하우스를 계약한다. 인테리어가 잘된 모텔방을 시간 단위로 빌리기도 하고 몇만 원이면 카카오 블랙이나 우버를 이용해 회장님처럼 고급 승용차의 뒷자리에 앉는 호사를 누려볼 수도 있다. 디지털 기술은 전통적인 부동산 개념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내가 소유할 수는 없는 공간이라도 그 공간을 사진으로 찍어서 내 SNS에 올리면 그게 내 공간이 된다. 고성능 휴대폰 카메라는 우리의 공간을 바꾸었다. 휴대폰 카메라 덕분에 우리 모두는 콘텐츠 제작자가 되었다. 지금은 SNS에 올리는 내가 방문한 카페의 사진과 여행 간 호텔의 사진으로 내 공간을 만들어서 나를 표현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나는 내가 소유한 공간으로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비한 공간으로 대변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계속해서 자신이 간 맛집과 여행지와 자신이 읽은 책을 포스팅한다. 이는 곧 디지털 시대에 나 자체를 만드는 일이다. 실로 가상 공간의 정보가 실제를 압도하는 사회다. 향후 블록체인이 상용화되면 우리 공간에 또 한 번 변화의 파도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제2의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나올 것이다. 우리는 향후에도 점점 더 많이 정보화된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세계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발전을 경험했다.
현대 도시는 이제 생명체의 진화의 단계로 본다면 중추신경계가 완성되기 직전이라고 보인다. 도시에서 중추신경계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불리는 IoT와 5G 기술일 것이다. 모든 기계가 서로 소통하는 사회는 IoT 기술의 목표다. IoT는 모든 기기에 컴퓨터를 부착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이 모든 컴퓨터 언어를 하나로 통합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모든 기계끼리 소통하는 사회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다. 현재 개발 중인 기술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은 음성인식이다. 음성인식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기계와 인간이 소통하게 되는 시대가 열린다. 기계끼리의 소프트웨어 언어 통합, 음성인식, 동시통역이라는 세 가지 기술이 완성되면 모든 기계와 기계, 기계와 인간, 모든 인간이 하나로 연결되는 소통의 고리가 완성된다. 이것이 중추신경계의 완성이다. 전문가들은 이 기술의 완성 시기를 2025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 10년 동안 엄청난 산업의 혁명이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그 시기가 유토피아가 될지 아니면 암울한 시대가 될지는 예측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것은 분명하다. 이어지는 마지막 12장 공간의 발견입니다. 지금까지 건축과 도시를 얄팍하지만 다양한 통섭적 시각으로 읽어보려고 시도해 보았다. 마지막 장에서는 건축가의 시선으로 벽, 창문, 기둥, 지붕, 길, 다리 같은 각각의 건축 요소를 통해 공간에 대한 생각들을 말해볼까 한다. 우선 건축의 기본 중 하나인 벽부터 살펴보자. 베를린 장벽이 없어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벽은 우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구역을 나누는 벽일 것이다. 이보다 더 심한 담장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담을 치고 있는 한반도의 휴전선일 것이다. 우리의 휴전선은 이스라엘보다도 더 심해서 아예 중간에 4km의 비무장지대 공간을 만들고 양측에 철책 담장을 치고 있다. 이는 마치 완전한 단열과 차음을 위해서 가운데 가스층을 두고 겹으로 만든 복층 유리와 같다. 자연에는 담장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동물들은 벽을 쌓지 않는다. 오직 인간만이 정치적 혹은 종교적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선을 긋고 벽을 세우고 공간을 나눈다. 자연에 있는 유일한 선은 물과 땅이 바뀌는 강변이나 해안선 같은 것들 뿐이다. 창문. 창문은 방수와 더불어 건축의 기본인 채광과 통풍을 위한 필수 요소다. 그런데 창문을 만들려면 벽을 뚫어야만 한다. 벽에 구멍을 내면 구멍 위에 건축 재료가 무너져 내린다. 이를 막기 위해 인방보라는 것을 발명했다. 고대 유적을 보면 일자나 시옷자 형태의 돌로 만들어진 인방보를 볼 수가 있다. 미케네의 유적지 중에 사자문이라는 것이 있다. 이 문은 인방보 위에 삼각형 모양으로 된 돌이 올려져 있고 그 돌에는 두 마리의 사자가 마주 보고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이 사자가 조각된 삼각형 모양의 인방보가 건축사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이유는 상부의 하중이 시옷자 모양으로 좌우로 분리되는 구조적인 원리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원리가 발전해서 나중에 아치 구조가 되고 아치 구조가 한 방향으로 이어지면 로마 시대에 많이 사용한 볼트 구조가 된다. 그리고 아치 구조가 180도 회전을 하면 판테온 같은 돔 구조가 된다. 그러니 이 삼각형 인방보의 발명은 대단한 첫걸음인 것이다. 그런데 인방보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부러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창문의 폭은 자연스럽게 부러지지 않는 인방보의 폭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벽 구조로 되어 있는 오래된 건축물의 창문은 모두 세로로 길다. 그러다 르꼬르비지에가 기둥을 구조체로 하는 도미노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벽이 더 이상 건물을 지탱하고 있지 않으니 창문을 가로로 길게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르꼬르비제가 말하는 근대 건축의 5원칙 중 하나인 가로로 긴 창이다. 기둥. 건축의 기본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방수다. 비를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비를 피하게 해주는 건축 요소는 다름 아닌 지붕이다. 고로 지붕이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할 수 있다. 이 지붕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기둥이다. 기후대에 따라 기둥 대신 벽을 세우기도 한다. 지구의 중력을 받치고 있는 기둥은 나무에서 영감을 받은 건축 요소다. 우리나라 한옥의 나무 기둥의 상부를 보면
공포라는 건축 요소가 있다. 나무를 가로로 계속 쌓아 올려서 지붕을 받치게 하는 모습이다. 기둥의 위에는 보가 올라가고 그 위에 석가래가 놓여서 처마가 만들어진다. 공포와 석가래의 구조적인 원리는 바로 나뭇가지다. 한쪽으로 뻗어나가 있으면서도 부러지지 않고 힘을 받는 나뭇가지처럼 이들 건축 부재들은 지붕을 받치고 있다. 이렇듯 모든 건축 요소의 근본 원리는 다 자연에서 온다. 지붕은 하늘과 건축물이 만나는 면이다.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이 지붕의 모양은 다르다. 우선 지붕의 모양은 기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강수량이 늘어날수록 지붕의 기울기는 급해진다. 우리나라보다 비가 더 많이 내리는 동남아시아 건축물의 지붕을 보면 훨씬 더 기울기가 급하다. 과거 지붕을 건축하는 주요 재료는 나무와 진흙이었다. 나무 석가래로 지붕의 모양을 만들고 그 사이에 진흙을 채우고 돈 있는 사람은 기와를, 돈 없는 사람을 볕단을 얹어서 지붕을 완성하였다. 현대에 와서는 나무로 만든 지붕 구조체보다 훨씬 더 얇으면서도 더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방식이 있다. 이 재료는 방수에도 비교적 강하다. 그래서 더 이상 빗물을 경사지로 흘려 내려보내지 않아도 되었다. 자연스레 평평한 지붕이 나오고 이 지붕은 사람이 올라가서 살아도 될 정도로 튼튼했다. 근대 건축에서 옥상 정원이 탄생한 것이다. 길은 사람이 외부와 소통하고 이동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미야자키 마사카스는 역사책 공간의 세계사에서 교통수단이 발달하면 역사에 큰 변화가 온다고 말한다. 말을 타면서부터 인간은 시간 거리를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공간의 혁명이 일어났다. 이때부터 세계사에는 지겨울 정도로 정복 이야기가 나온다. 역사상 그 많은 전쟁을 만든 주범이 말인 것이다. 말은 인간의 공간 이동 능력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켰다. 이후에 기차와 자동차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 건축에서는 길이 말과 자동차를 도와서 이동 공간을 축소시킨다. 길은 인간의 공간 개념을 변화시킨 건축 요소다. 다리. 인류는 오래전부터 다리를 건축해왔다. 다리는 물이나 깊은 계곡같이 길을 막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축물이다. 건축적으로 다리의 의미는 연결이다. 우리가 빈 땅에 가면 그 공간은 하나다. 거기에 벽이 서게 되면 하나였던 공간이 벽의 이쪽 저쪽으로 나뉘게 된다. 이 벽에 구멍을 뚫으면 창문이 된다. 창문은 벽으로 단절되었던 두 공간을 서로 쳐다볼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준다. 그 구멍을 바닥까지 내려오게 뚫으면 문이 된다. 문은 시각적으로만 연결되었던 공간을 실제로 오갈 수 있는 관계로 바꾸는 건축 요소다. 이런 관점에서 다리는 장애물로 나누어진 두 공간을 하나로 연결해서 소통하게 해주는 건축 요소다. 다리 건축 역시 다른 건축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술, 건축 재료, 권력의 규모에 따라서 각 시대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땅의 관계를 바꾸는 요소인 다리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자. 징검다리. 징검다리는 개울의 양쪽 공간을 점선으로 연결한다. 사람들은 물 위에 점점이 놓인 돌들을 밟고 건너간다.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다. 우선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걸어야 한다. 징검다리 건너기는 내 몸을 민감하게 느끼면서 내 다리를 보며 걷는 특별한 건축 체험이다. 징검다리는 물이 불어나면 사라지는 다리다. 그래서 징검다리는 때로는 자연에 양보하는 겸손한 다리다. 점선으로 연결된 징검다리는 수면의 높이에 따라 잠기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한다. 소나기라는 갑작스런 자연의 변화, 징검다리라는 가변적인 건축 공간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가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다. 소나기를 보면 소설가 황순원이 건축 공간을 깊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시간이 흘러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고 자본과 권력의 구조가 커지면서 다리도 점점 커졌다. 배가 점이고 징검다리가 점선이라면 지금의 다리는 실선이다. 강의 이편과 저편은 실선으로 영구히 연결된다. 지금의 대교를 지나는 일은 수면보다 수십 미터 위에서 건너는 경험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물과의 관계가 멀어져 온 것이다. 다리의 폭도 수십 미터여서 자동차를 타고 1차선으로 건너면 다리 근처에 물은 보이지도 않아서 내가 물 위를 가는지 의식도 잘 안 된다.
하지만 현대식 다리에도 좋은 점은 있다. 바로 다리 밑에 공간이다. 한남대교를 받치고 있는 수십 개의 콘크리트 교각이 1km 넘게 줄져 있는 모습은 이집트 신전의 돌기둥 못지않은 감동을 준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복잡한 도시 속에서 내 시야에 단 한 명의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현대식 대형 다리 밑의 공간은 어느 성당이나 절 이상으로 기도와 명상을 부르는 공간이다. 다리는 아주 거대한 공공 건축물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개인적인 체험을 선사하는 건축물이기도 하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마치고 맺는 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유현주님의 책은 항상 시작글과 맺는 글이 더 큰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궁이의 분리가 한국 근대화를 만들다. 건축의 분업화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의미 있는 건축 내의 분업은 온돌과 아궁이의 분리다. 인류 최초의 집을 보면 모닥불로 난방도 하고 음식도 해먹었다. 취사할 때 불을 난방에 사용하는 행위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석유 골로가 도입되면서부터 취사가 난방에서 분리되기 시작했다. 취사를 하는 불과 난방을 하는 불이 분리되면서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진화하게 된다. 석유 골로는 곧 가스레인지로 진화했고 난방을 담당하는 불은 연탄 보일러와 기름 보일러로 진화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2층 양옥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몇 년이 지난 후에는 10층이 넘는 아파트라는 주거도 가능하게 되었다. 고밀화된 도시가 되면서 가장 혜택을 본 계층은 농업보다는 상공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와 경제 구조가 바뀌게 되었다. 온돌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유럽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수백 년 앞서서 고층 주거가 보급되었고 도시화가 정착되었다. 고밀화된 유럽의 도시들에서는 길드 같은 동업 조직을 통해 상공업 계층이 성장할 수 있었고 따라서 시민혁명과 근대화가 가능했다. 최초로 왕의 권력을 나누어 가지게 된 사건인 명예혁명은 1688년에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당시 런던에는 3, 4층짜리 건물들이 있었다. 18세기 파리에는 6층 정도의 건물이 있었다. 그리고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성공한다. 19세기 조선 한양의 사진을 보면 아직까지도 단층 건물로 이루어진 모습이다. 도시가 아직 고밀화되지 못한 상태였고 상인을 중심으로 한 신흥계급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농민 중심으로 진행된 1894년 동학혁명은 실패한다. 하지만 1970년대를 거치면서 비로소 우리도 보일러 덕분에 12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었고 1980년에는 많은 국민이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고밀화된 도시를 만들게 되었다. 그러면서 1987년 6월 항쟁은 성공한다. 이런 내용의 사회학 논문은 본 적은 없다. 하지만 건축적으로 유추해보면 도시 고밀화와 사회 진화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 도시의 고밀화는 신흥계급을 만들고 사회와 민주화와 진화를 이루어낸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변화는 온돌과 아궁이가 분리되면서 시작된 일이다. 건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이유도 우리나라의 온돌 난방 시스템 때문이다. 일본은 가벼운 다다미 방에 화로를 놓는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덕분에 일본인들은 우리보다 수백 년 앞서서 2층 집을 지을 수 있었다. 아마 일본의 지진이 없어서 온돌을 사용했다면 상인 계층도 일찍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고 도자기 수출도 근대화도 우리보다 늦어졌을지 모를 일이다. 우리는 신축 아파트를 선택할 때 실제 집에 가보는 것이 아니라 모델하우스에 가서 고른다. 내가 살 집의 외관이나 방에서 창문 밖의 풍경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집을 결정한다. 오로지 인테리어와 평면도만 보고 고르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축이 발전하지 못한 데는 이러한 모델하우스 분양을 통한 주택 공급이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대부분 국민의 의식에 건축은 없고 인테리어가 있을 뿐이다. 건축은 땅과 기후와 만든 사람에 의해서 다른 맛이 나는 포도주 같아야 하는데 소주 같은 대량 생산된 건축만 만연한 한국 주거문화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지금 더 필요한 건축은 빌라 사보와 같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건축이 아니라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건축일 것이다. 지금같이 주택의 가치가 주택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마치 학생들을 성적 순으로 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가 사는 집이 있는 땅은 타 장소와 다른 색을 가진 세상에 하나뿐인 장소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집은 그만을 고유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에 맞게 각기 다르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그래야 물질 중심적인 건축 가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빌라 사부와 같은 집보다는 낙수산 같은 집들이 많아져야 한다. 필자는 세상에서 갈등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그래서 세상을 더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 건축을 한다. 잘 만들어진 건축물은 상을 받은 어린아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제대로 설계된 공간은 갈등을 줄이고 그 안에 사람들을 더 화목하게 하고 건물 안의 사람과 건물 주변의 사람 사이도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자연 사이도 더 화목하게 한다. 좋은 건축은 화목하게 하는 건축이다. 우리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건축 공간이 만들어내는 환경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그런 일에 도움이 되고자 쓴 책이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주변의 공간을 읽어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건축을 맛보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조금이나마 키워졌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건축을 느끼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기 때문이다. 다른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도 우리의 행복을 더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디서 살 것인가? 이 문제는 객관식이 아니고 서술형 답을 써야 하는 문제다. 그리고 정해진 정답도 없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이 공간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가 자문해보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건축물을 만들 때 우리는 건축물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그 건축물이 담아내는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건축과 도시를 만들 때 건축물 자체보다는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 시에서 공원을 만든다면 어디에 들어서는 곳이 좋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건축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아파트가 재개발될 때 대형 상가가 들어오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연도형 가게가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게 좋을지 생각해보고 주민회의에서 의견을 내야 한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이 살 곳을 더 화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정말 멋진 생각을 가진, 멋진 철학을 가진 건축가 유현주님의 글이었습니다.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